주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지연입니다. 저희 방송은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핫한 미국 주식, 미국 ETF, 해외 선물에 대한 기초부터 심화 교육까지 또 해외 글로벌 증시 이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김보낸 칼리의 칼리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미증시는 지난밤 큰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왜 이렇게 크게 빠졌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당연히 트럼프 관세 효과에 대한 내용 자체, 거기에 따른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대규모 자금 이탈, 이런 부분들이 좀 가져가면서 시장이 좀 가장 최근 기준으로 역대급 하락 자체를 보여줬습니다. 자, 갭락을 동반한 지수 하락이다 보니까 5.5% 지금 현재 금요일자 낮 프리장 기준으로 추가 하락까지 보여주면서 낙폭 자체에 대한 내용 자체는 훨씬 더 크게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동안 매도세에 대한 내용 자체는 지속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시장 자체를 한번 좀 같이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우리가 지금 전체 전 종목에 대한 하락 자체를 좀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이제 뭐 부분적으로 섹터로 본다라고 하면 컨슈머 디펜시브 그리고 이제 유틸리티 쪽에서의 이제 반등 자체는 좀 보여주고 있지만, 뭐 이 경기 방어주나 내용 자체로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얘네 역시도 사실상 그렇게까지 이제 좀 탄탄하게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한 주 기준으로 지금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이 방송에서 계속 언급드렸던 것처럼 지수가 이 정도까지의 낙폭을 계속 가져갈 것이고, 그 낙폭을 주도하는 거는 기타 다른 종목들의 다른 섹터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 M7들이 주도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드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 이미 뭐 엔비디아 실적 전부터 해가지고 지금 일단 올 초부터 지금 저는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좀 준비를 하자. 그리고 그 내용에 맞춰서 모의투자 대회에서 교육을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자체를 강조를 드리면서 해지에 대한 방법, 이런 부분들까지도 계속적으로 좀 브리핑을 드렸었죠. 자, 그 결과 지금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와서는 누구나가 다 알아요. 이제 와서는 지금 폭락장이고 정말 위험하다라는 건 누구나 아는데, 이미 미리 선 준비를 하고 제가 비중 줄이셔라 뭐 계속적으로 이 방송에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사실상 좀 무시하고 미증시 계속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면서 비중 늘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손실이 좀 많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항상 무조건적인 낙폭과 무조건적인 상승은 없는 만큼 또다시 또 반등 기회나 내용 자체에서 충분히 비중 줄이면서 탈출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QR코드로 참여해 주신다라고 하면 자세한 내용들 계속적으로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은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M7을 필두로 미증시 조금 더 하방 압력이 열려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주 글로벌 증시 이슈 정다연 캐스터 통해서 알아봅니다. 이번 주 주요 글로벌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호 관세 발표, 시장 예상보다 강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초강경 무역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오는 5일부터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 관세, 그리고 약 60개국엔 상호 관세 명목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무려 26%의 상호 관세가 적용됩니다. 중국은 34%, 일본은 24%, 유럽연합에는 20%가 부과되며 베트남은 무려 46%에 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차트를 직접 들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우방국이 오히려 적국보다 미국을 나쁘게 대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자국산 자동차를 81%나 자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산 쌀에 최대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며 한미 FTA가 형해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관세율이 비관세 장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백악관이 공개한 계산법은 복잡한 비관세 장벽뿐만 아니라 단순한 관세율로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등 품목별 고율 관세가 이미 예고된 품목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면서 이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이보다 빠른 3일부터 적용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오히려 관대하게 대우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과 중국, 캐나다 등은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예고했고 트럼프의 자의적인 관세 정책이 국제통상 질서 전체를 흔드는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스칼리 전문가님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테슬라 1분기 인도량 급감, 머스크 도지 여파 언제까지입니다. 먼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2025년 1분기 중국 시장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테슬라 기가팩토리 3의 차량 인도량이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습니다. 이는 2022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분기 실적인데요. 판매량은 중국 내수와 수출이 모두 포함됐으며 치열한 중국 전기차 시장 경쟁과 글로벌 수요 둔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3월만 놓고 보면 이 테슬라의 중국 인도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7%나 급증했는데요. 2월보다 오히려 줄어든 수치입니다. 중국 내 EV 경쟁 격화 속에서 이 테슬라의 점유율 하락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 압박과 맞물려 향후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더욱 복잡한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에 대한 주가 전략과 투자 시점에 대해서는 칼리 전문가님과 뒤에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용지표 회복하나 관세 여파전 마지막 ADP 고용지표 상회입니다. 미국 민간 부문 고용은 15만 5천 명 증가하며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건강한 고용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제조업이 2달 연속 양호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건설업과 운송, 유통업종은 다소 부진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이 제조업은 2만 1,000명 증가, 건설업은 6천 명 증가에 그쳤고 자원, 광업 부분은 오히려 3천 명 감소했습니다. 한편 금융업은 3만 8천 명,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는 5만 7천 명, 레저 숙박업종도 1만 7천 명이 늘어나는 등 이 서비스 분야의 회복세는 두드러졌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ADP와 스탠퍼드 디지털 경제연구소가 공동 발표한 자료인데요. 관련해서 자세하게 칼리 전문가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관세 우려하는 연준 위원들입니다. 먼저 쿠글러 연준 이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새 관세 정책이 장기 인플레이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등 중간재에 대한 관세는 공급망 전방을 압박해서 이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쿠글러 이사는 이러한 구조적 압력이 지속되는 한 기준금리 인하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총재 역시 같은 맥락인데요. 4월 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 관세가 생산 비용과 소비자 신뢰를 동시에 흔들 수 있다며 이 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 결정은 서두르지 않고 신중히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반적으로 연준 위원들은 관세가 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공통된 우려를 공유하고 있으면서 이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준 위원들이 우려하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칼리 전문가님과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글로벌 증시 이슈 첫 번째 이슈부터 다뤄보면요. 4월 2일 드디어 트럼프의 관세가 발표가 됐죠. 이 시장이 기대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로 지수가 폭락을 했는데요. 이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5%가 넘는 낙폭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은 우리가 트럼프 관세에 대한 내용 자체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표까지 가져오면서 트럼프가 네. 설명을 해서 아마 이 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단 계속 좀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표까지 왜 들고 와서 이 관세에 대한 정당성을 확실하게 지금 못 박았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뭐 자동차 관세에 대한 25% 적용 자체는 이전에 사실 우리가 이 트럼프 관세 발표 이전에 사실 나왔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죠.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이외의 모든 자동차 우방국이든 상관없이 25% 부과를 하겠다. 자, 일단은 상대 국가가 미국에 적용하는 관세 절반 수준으로 상호 관세를 적용했다. 이거는 사실 좀 합당한 내용이죠, 아나운서님.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예요. 아나운서님이 이제 미국인이고 트럼프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관세 이런 내용들 자체를 흔드는 이유 자체가 가장 궁극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부채예요. 미국 내 부채가 지금 너무 어려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뭐 재정적으로 지금 좀 뭘 할 수 있는 수준 자체가 아니야. 그래서 이 부채부터 일단 좀 잡아보자라는 취지로 이 관세로 일단은 임기 초반부터 흔들기 시작했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예요. 우리 우방국이든 어떤 나라든 우리보다도 니네가 조용히 알고 봤더니 관세를 폭탄을 매기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죠. 너 나한테 지금 50%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었어. 네. 근데 우리 그거 안 해. 이거 불리하지 않아?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똑같은 걸 팔아도. 그러면 나는 여기서 상호 너네 나라 대비 기준으로 절반만 할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걸로 보복을 한다? 그럼 너네 진짜 나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따가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좀 얘기를 드릴 텐데 네. 지금 좀 말을 아끼고 있어요. 각국이 지금 일단은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자체를 지금 순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싸워봤자 지금 트럼프가 칼을 뽑아든 상황에서 니네 25% 우리 너무 좀 부당해. 너네 추가적으로 우리도 25%할 거야? 그래?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50% 할게. 이런 식으로 더 나온다는 거죠. 한번 누가 죽나 해보자. 우리는 지금 끄떡 없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트럼프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괜히 어설프게 부딪히기보다는 누가 먼저 어떤 국가에서 이런 얘기를 먼저 꺼내면서 어떻게 보면 싸움을 시작할 것인가. 각국에서 좀 눈치 보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한국 대표에서 이 내용 자체를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저 역시도 일본이나 중국 쪽에서 어떻게 나오는 거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해야지. 지금 현재 가장 먼저 오히려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를 언급한다라고 하면 괜히 불똥이 우리 국가에 튀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좀 조심하자. 서로 눈치 보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해당 관세 자체는 4월 9일 날 발효가 되고요. 최저 관세 10% 같은 경우는 4월 10일부터 발효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표까지 가져오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보시면 정말 각국에서 부과했던 내용 자체에서 거의 딱 절반이에요. 67%면 34%, 뭐 39%면 거의 40%니까 20%.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금 90%를 부과를 얘네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46%를 가져가는 거예요. 타이완 같은 경우도 64%, 32%. 자, 지금 일단은 일본 같은 경우도 46%, 24%. 지금 정당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50%. 가져갔다 보니까 25% 관세 부과하는 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일단 좀 맞춰주는 내용들 자체가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뭐 각국에서 할 말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주요 국가들 보시면 중국 34%, 한국 25%, 베트남 46%, EU 20% 이런 식으로 지금 일단 좀 부과가 됐는데 사실 이 내용 자체는 어느 정도 우리가 또 수능은 하지만서도 이렇게까지 좀 공격적으로 초반부터 이렇게 좀 밀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적으로 시장의 지배적이었거든요. 뭐냐면 일단은 트럼프가 임기 초반부터 관세에 대한 내용 자체를 안 가져간 게 아니었어요. 계속 얘기는 했었는데 사람들 심리가 이거야. 쟤 트럼프 또 공포탄 쏘는 거구나. 그냥 겁만 주기용으로 하고 이걸 가지고 협상을 가져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웬걸 그냥 강경하게 계속적으로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면서 여기에 대한 협상이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가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트럼프 관련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세요. 그 시장이 기대인 거고 트럼프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적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결국 그대로 나와줬죠. 거기에 따라서 증시 폭락 나와주고 있고요. 당연한 결과값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앞으로의 또 준비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관세에 대한 여파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고요. 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내용 자체가 고스란히 이 관세에 대한 부과를 소비자 쪽으로 전가를 시킨다라고 하면 이거 역시도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근데 그 리스크를 기업 자체가 안고 간다라고 하면 기업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진퇴양난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업 입장에서는 잘못된 선택을 섣부르게 가져가는 상황에서는 그대로 침체로 빠질 가능성이 높고 대규모 실직자가 발생을 하면서 침체 사이클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데이터나 지표상으로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지만 우려나 내용 자체가 일단은 지금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캐나다 총리 보복 조치 검토 중이고 4월 4일 주정부 회의 후 대응 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요 내용 자체는 좀 다음 주에 한 번 더 우리가 또 브리핑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멕시코 같은 경우는 보복 관세 부과는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 순응을 하겠다라는 거죠. 충분히 정당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부과하는 거에 절반 상호를 낸다라고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트럼프님 이렇게 지금 되는 거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사실 10% 부과가 됐기 때문에 영국 입장에서는 땡큐죠. 본인들이 지금 부과한 만큼 가져오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타 국가 대비 기준으로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기 때문에 미국과의 경제 협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대응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시면 어떤가요? 결국에는 조금 한 발 물러서서 트럼프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좀 눈치 보기로 한동안 좀 지켜볼 것이다. 각국에서. 그 내용에 따른 여파로 리스크 자체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일단 우리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다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켜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좀 주가 내용 자체가 좀 중요한데 지금 현재 나스닥 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위험해요. 이렇게까지 빠지고 추가적으로 저점 이탈하면서 강력한 낙폭을 보여주는데 이거 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점에 대한 타이밍이나 내용 자체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테니까 우리 조금 더 지켜보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트럼프의 관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체 지수의 하방 압력은 더 열려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보면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종목 중에 하나죠. 바로 테슬라인데요. 그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장이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를 하면서 주가 흐름에 현재 제동이 걸린 상태인데요. 이럴 때 테슬라 저점을 잡아보자 하는 이 저가 매수 심리가 보인다고 하는데 테슬라 주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저가 매수에 대한 내용 자체인데 제가 이미 이 방송에서 드렸어요. 네. 220달러 여기서는 무조건 사셔도 괜찮다라고 드렸었던 시기가 3월 초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딱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사실 요 자리 값은 타이밍이다라고 했었고요. 사실 이제 모의 투자 대회를 가져가면서 교육 시간 때 참여하신 분들, 왜냐면 이 방송에서 제가 그렇게 참여하시라, 저녁 시간 때 제가 교육이 있으니까 참여하셔라라는 얘기를 가져왔었을 때 이 자리를 그때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터치했으니까 지금 이거는 테슬라 보셔도 괜찮다.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한테만 그때 당시 혜택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 방송 계속적으로 보시면서 참여 자체를 계속적으로 많이 해주신다라고 하면 이러한 내용 자체의 저점 타이밍을 한번 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이 220달러는 이 방송에서도 언급 드렸었고요. 일단은 자리값이 나왔을 때 혹시 놓치실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직장인이고 내가 뭐 가정주부고 저녁 시간대나 뭐 하면서 바쁘면서 이리저리 이 내용 자체를 다 체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일이고 직업이다 보니까 매일같이 모든 내용들 자체를 상위 종목서부터 체크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알람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자리값이나 내용 자체가 온다라고 하면 여기 괜찮습니다. 여기 타이밍 괜찮습니다. 이 자리값 기다렸었던 자리값 도착했습니다를 알려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참여만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일단 QR코드 참여해 주신다라고 하면 있는 톡방에서 제가 이런 부분들 저녁 시간대 계속적으로 주요 내용들 브리핑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만 하셔도 이런 혜택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테슬라 지금 현재 내용 자체에서는 우리가 좀 리스크를 안고 가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었던 618 자리값 뒤에
지금 의미 있는 반등 자리값이 나왔고요. 여기 자리값이 지금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무난한 상승 자체는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그 내용 자체도 사실 깊진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금 현재 M7들의 분위기와 앞으로의 지금 현재 트럼프의 행보나 내용 자체는 아직까지는 시장 자체를 더 죽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송 전체적으로 보시면 왜 그런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테슬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267달러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180 초반, 중반부터 상관없어요. 180이라는 자리값이 보인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가 내가 매집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그 자리값이 저점이고 내가 기가 막히게 바닥 잡아서 반등을 칠 것이다. 가능성도 높지만서도 조금 더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버틸 것까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물량 자체는 180부터 해가지고 내가 차곡차곡 여기 구간대에서 계속적으로 물타면서 혹은 불타면서 대행 자리값을 계속 내가 비중 100이다라고 하면 5% 10%를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좋은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M7들 나중에는 우리가 미증시 본다라고 했었을 때 결국에 반등한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나 미증시 오래 대응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살려줄 것인데 내가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이거를 살려준다라고 하면 3년 5년이 걸려서 겨우 본절이 나오는 건데 지금 저점이나 내용 자체를 잘 타이밍을 본다라고 하면 3년 5년 뒤에 저점에서 본절 수준이 아니고요. 몇십 프로 혹은 몇백 프로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값도 같은 종목을 보유하더라도 어느 평단가인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테슬라 리스크 내용 자체를 우리가 안 볼 수가 없는데 1분기 인도량을 한번 보시면 차량 인도량이 33만 6천 대예요. 6천 대인데 평균 예상치 지금 37만 7천 대죠. 이거보다 지금 훨씬 더 안 좋게 나와줬어요. 일단은 모델 Y 라인 전환 작업으로 인해서 수주간 생산 중단까지도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판매량에 대한 저조나 내용 자체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중국 자체 지금 일단 브랜드에 좀 밀리는 경향도 같이 놓여져 있다 보니까 당분간에 테슬라에 대한 내용 자체는 안 좋을 것이고 이런 인도량 발표나 내용 자체가 고스란히 조만간 있을 실적 발표에 대한 여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또 신형 모델 Y에 대한 생산 자체가 좀 순조롭게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또 다시 우리가 터닝 포인트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현 상황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조금 더 주가 자체는 혼날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상승을 또 보여준다라고 하면 모델 Y나 ESS 저장 제품 이제 배치가 이제 규모 자체가 이제 기록적이다. 이런 지금 긍정적인 이슈를 타고 나서 반등일 때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내용 자체를 우리가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180까지 좀 기다려보자. 180 중반대까지 기다려보자.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정말 좋은 타이밍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값이 터치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공개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주가 180 초반대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한번 노려보자라고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가격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의 팍스통신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질문 보면요. 관세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ADP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오면서 이 4월 2일 날 관세 발표 전까지 지수를 조금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됐는데요.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미국 고용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이세요? 자, 일단 뭐 ADP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좀 가짜 비농이라는 표현을 해요. 가짜 비농. 그러니까 비농 지표가 금요일 날 오늘자 녹화 당일 기준으로 발표를 하는데 얘가 진짜고요. ADP는 좀 가짜예요. 그래서 ADP 데이터를 가지고 ADP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비농이 높게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디커플링이다, 커플링이다 이런 요소가 없어요. 제가 이거를 정말 몇 년 동안 매번 분석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표할 수 있는 금요일 날에 대한 내용 충격 자체가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금요일에 대한 내용 자체를 가지고 판단을 해보는 거고 그냥 참고 정도만 일단 ADP 같은 경우는 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해서 지금의 시장의 우려를 잠재울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번 비농 자체도 긍정적으로 나와준다 금요일자 기준으로 그럼 단기적으로 발표하는 9시 30분 저녁 9시 30분 기점으로 일부 반등 보여줄 수 있어요. 뭐 100포인트든 200포인트든 지수 기준으로 뭐 한 0.5% 많게는 뭐 한 1%대까지는 반등은 보여줄 수는 있지만 이게 이거죠. 그냥 좋게 나와도
야, 근데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관세 전쟁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향후 우리가 지금 일단 4월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5월, 6월은 괜찮을까?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DOG에서도 대량 해고를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 지금 고용이나 내용 자체가 그렇게까지 녹록치는 않을 거야. 현재가 긍정적인 상황의 내용 자체가 있는 게 아니고 불확실성이 계속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소를 하면 했지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 이번에 좋게 나오면 뭐해? 다음부터는 박살이 날 수도 있는 건데 라는 우려가 지금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표에 대한 내용 자체를 조금 믿기보다는 지금 시장 자체의 큰 흐름으로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로 타면서 여러분들이 시장 자체 큰 그림을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표보다는 전체 지수를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세워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 보면요. 이번 주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있었죠. 아드리나 쿠를러 연준 이사와 또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그리고 알베르토 무살렘, 셰인트 루인스 연은 총재 등 이런 다양한 멤버들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우리 전문가님이 이 위원들의 발언에 의해서 우리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이 정도 관세를 할 거다라는 거는 시나리오에 사실상 없었을까요? 있었죠. 아니 한다고 했는데 아예 설마 안 하겠지. 이 내용 자체는 있었지만서도 지금처럼 할 거다라는 것도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25% 수준의 그리고 상호 관세 자체를 가져가는 거.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죠. 만약에 50%, 70% 만약에 각국의 전체 이러한 관세 폭탄을 매기겠다, 100% 매기겠다 이렇게 되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다라는 걸 누구나가 알고 있었던 상황이고 적어도 지금 현 수준 혹은 조금 덜 해주겠지. 그래도 트럼프가 좀 시장을 그래도 좀 달래게 해주겠지. 이러한 지금 좀 막연한 기대감까지 있었던 두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시장의 지배적이었다는 거죠. 일단 한번 좀 보시면 결국에는 이 사태가 나와준 상황 속에서 지금 일단 나와주는 연준 위원들의 지금 일단 언급들을 좀 살펴보시면 쿠글러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인플레이션 장기화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다? 지금 현재 금리를 유지를 하자라는 얘기를 했죠. 연준의 지금 생각이 현재 금리를 유지하자. 굴스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미국 경제 지표 자체는 괜찮아. 현 수준 나와져 있는 거 뭐 팩트잖아요. 이 내용 자체가 팩트고 계속적으로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이 내용 자체가 수입품 자체의 미국 경제에 이제 11% 정도가 있는데 관세가 결국에는 부품과 원자재에 적용돼서 생산 비용을 증가시킬 경우 산업 전반에 어떻게 좀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내용 자체를 가져가면서 이 내용 자체도 지금 우려 자체를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토마스 바킨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 관세 자체는 2018년 대비 4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성이 또 증가하고 가격 지금 오르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들이 지금 계속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고 기업들이 비용 증가분을 쉽게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럼 기업들이 진퇴양난이다라는 표현을 제가 드렸었던 것만큼 이러한 내용 자체가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의 현재 경기 자체가 안 좋을 것이다라는 내용 자체를 가져가고 있죠. 각각의 비둘기였던 사람들마저도 지금 계속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예 관점 자체를. 그리고 알베르토 무살렘 같은 경우는 트럼프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 지금 다 말을 바꾸고 있죠, 사람들이.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경우 오히려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동결도 아니고요. 인상까지 얘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수잔 콜린스도 금리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지금 적절할 것이다라고 했고 쿡 이사 같은 경우도 아직 금리 조정이 신중할 시점이다. 그래서 올해 금리 2번도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내용 자체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연준 전체에서 뭐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금리 못 내려. 절대 못 내려. 동결이든 금리 인상이 맞는 거지 절대 못 내려라고 지금 못 받고 있죠. 그럼 이 상황 속에서 트럼프는 또 무슨 행동을 할지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어설프게 지금 상황에서 멈추고 이 상황을 유지를 한다? 그러면 이도저도 아닌 상황대에서 그대로 고스란히 지금 채권 금리가 높은 상황 속에서 관세에 대한 폭탄을 지금 가져갔었던 이 상황이 사실 트럼프가 원하는 수준의 금리 인하를 지금 못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트럼프가 그냥 지금 임기 초반부터 해가지고 연준에 이런 얘기를 했죠. 아, 금리 인하 지금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무시됐죠.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 연준, 니네는 독립기구고 내가 터치해서 가져가는 건 사실 위법 행위야. 그렇기 때문에 너네는 니네가 경제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니네 할 일을 해. 이제 알았어. 나도 내 할 일을 할 게가 된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 너네 하는 일이 뭐야? 연준? 지금 현재 물가가 높으면 금리를 높여서라도 물가를 잡는 거고요. 침체가 오고 고용이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고용을 안정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가면서까지 시장을 살려주는 게 연준의 역할이에요. 두 가지, 고용 안정, 물가 안정. 근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내용 자체는 물가를 일부 상승을 시킬 수 있지만 완전히 침체로 빠뜨려 버린다라고 하면 니네 어쩔 수 없이 금리 내리겠지. 나는 침체로 더 다가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어제자 나스닥 6% 빠지고 뭐 하더라도 트럼프 입장에서 뭐라고 했죠? 무덤덤하게 그 내용 자체를 받아들이고 있죠. 채찍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이 낙폭 자체가 필요하다라는 내용 자체를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끝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하락은 지금부터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상반기 기준으로 채권 금리가 3% 초반 혹은 3% 이탈까지 나와준다라고 하면 트럼프의 행동 자체가 멈출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다른 거 보지 말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지금의 주가 낙폭은 당연한 거고 트럼프의 이 행동을 멈출 수 있는 내용 자체는 어디까지나 채권 금리의 하락이고 이미 지난 방송 이후서부터 드라마틱하게 하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4.4%대까지 하락했었던 게 드디어 4%의 장벽을 무너뜨리면서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상반기 기준으로 조금 더 여기서 더 강하게 가져간다라고 하면 하락폭을 키워갈 것이고 그 내용 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주가는 하락폭을 같이 따라가겠지만 결국엔 3% 초반 정도 이 내용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반등 3% 중반, 3% 초반 여기서부터가 지수 반등의 다시금 시작될 지점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가만 보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주가, 지수만 보지 마시고 여기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야 된다 이 판단하는 건 제일 위험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채권 금리가 다시금 안정화되면서 어느 정도 버텨주는 내용 자체가 받쳐준다라고 하면 거기가 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주식 다시금 타이밍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투자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시간은요, 해외 주식에 관심은 많은데 너무 어려워서 시작을 못 하셨거나 아니면 입문은 했는데 어렵다고 느끼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해외 주식 기초 5분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이렇게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투자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는 또 안전자산이 또 떠오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숏에 대한 투자는 지난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마지막에 제가 이제 SQQQ 종목 추천드린다라고 했었는데 오늘자 기준까지 해서 지금 프리장까지 18%, 20%까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추천드렸었던 내용대로 지금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쪽으로 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안전자산, 우리가 골드도 있지만서도 은도 있는 거죠. 금이 있다라고 하면 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은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볼 수가 있는데 ETF예요. 그래서 지금에 대한 내용 자체가 한 번 더 충격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증가할 수 있고 제가 오늘 은을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전거래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좀 큰 폭의 하락이 단기적으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점을 계속적으로 갱신하고 넘어가는 자리값을 쫓아 들어가긴 항상 어려워요. 왜? 지금처럼 그냥 간단한 이슈나 내용 자체에서 차익 실현이라는 내용 자체로 그냥 원의 하락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싼 가격에 사는 게 가장 유리하겠죠. 뭐가 됐든 어떤 내용 자체를 사더라도 싼 가격이 유리한데 여기 좀 단발적인 큰 충격을 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값을 좀 저점 삼으면서 우리가 타이밍을 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레버리지 없는 상품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티커밍 SLV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지금 일단은 아이셰어스 실버 트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용사 아이셰어스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28달러대까지 떨어졌는데 저는 지금 자리값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반등이나 내용 자체는 앞으로도 더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어도 조금 물리더라도 내 평단가 그 이상까지는 충분히 탈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GQ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평범하게 ETF 그냥
레버리지 상품 자체를 내가 조금 더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배 레버리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뭐 3배 그 이상까지 좀 바라보는 내용 자체 선물 지수로 포지션을 홀딩한다 이거는 좀 위험하고요. 이 내용 자체로 지금 현재 상황 자체를 긍정적으로 봐주셔도 괜찮습니다. 혹은 내가 지금에 대한 이 하락 자체가 실버에 대한 가격 조정이 크게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면 되려 인버스에 대한 내용 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ZSL입니다. 티커명 ZSL이고요. 2배 인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은 같은 경우는 귀금속이자 우리가 또 실물 자산으로 볼 수 있죠. 금과 같은 성격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폐 가치 하락, 결국에 인플레이션이나 현재 같은 경기 위기 속에서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되면서 해지 수단으로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인버스에 대한 투자보다는 지금 좀 떨어질 때마다 내가 조금씩 사서 오히려 지금의 현재 상승 자체를 이 위기 자체가 조금 더 상반기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타이밍 자체를 보셔도 괜찮고요. 제가 이전에 ETF에서 설명드렸었던 골드 자체를 계속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이미 수익을 많이 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기점으로도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골드 같은 경우 지금 일단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은은 패스하시고요. 이미 골드가 계속적으로 고점을 갱신하면서 아직까지도 탄탄하게 버티고 있다 보니까 지금의 현재 은 매수 타이밍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자 ETF는 은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은 안전자산 은 ETF 교육 진행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추가 교육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주 글로벌 증시 이슈 정다영 캐스터 통해서 알아봅니다. 다음 주 글로벌 증시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주요 지표 일정입니다. 먼저 4월 8일 화요일 새벽 4시 2월 소비자 신용지표가 발표됩니다. 고금리 속에서도 미국 소비가 여전히 강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다음은 4월 10일 수요일 새벽 FOMC 회의록이 공개되는데요. 연준 내부에서 금리 인하 또는 유지에 대해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엿볼 수 있어서 이 시장 반응이 민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받는 일정은 목요일 밤 9시 30분 3월 CPI입니다.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2%, 연율 기준으로는 3.1% 상승이 예상되며 이는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핵심 지표입니다. 같은 시각 실업수당 청구 건수 데이터도 함께 발표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 9시 30분 PPI가 이어지는데요. 시장은 근원 PPI가 연간 기준 3.4%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원가 부담과 향후 소비자 가격 전가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같은 날 미 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와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함께 공개되는데요. 정리해보면 FOMC 회의록,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소비자 심리지수가 다음 주 미국 시장을 움직일 핵심 이벤트입니다. 다음으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나 1분기 실적 발표 시즌 개막입니다. 다음 주 미국 증시에서는 1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월 8일 화요일 주목할 기업은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입니다. 미국 최대 약국 체인 중 하나인 월그린은 이번 분기 매출 380억 달러가 예상됩니다. 소매 소비와 이 헬스케어 트렌드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시장의 관심이 큽니다. 그리고 4월 9일 수요일 델타항공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매출은 131억 달러 수준으로 여행 수요 회복세가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4월 10일에는 중국차 유통기업 하맥스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경기 민간 업종으로 이 소비자 지출 감소가 실제 수치에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매출은 약 59억 달러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받는 날은 4월 11일 금요일 미국 대형 금융주들이 일제히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JP모건 체이스와 웰스파고, 모건스탠리와 뱅크 오브 뉴욕 멜론, 그리고 블랙록까지 줄줄이 공개됩니다. 이 트럼프 관세 발표 이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은행권 수익성과 대출 흐름, 예금 변화가 주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다음 주 주요 미국 기업 실적 발표 일정 간단히 정리해드렸는데요.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는 만큼 종목별 변동세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 증시 이슈 첫 번째 질문부터 보면요. 다음 주는 이제 물가 지표 주간입니다. 현재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관세 여파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반등 우려가 지금 큰 상황인데요. 다음 주 물가 지표에 따라 지수 변동성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히려 네. 다음 주 기준으로는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관세 적용이나 내용 자체가 우리가 조금 더 지금 9일, 10일 이렇게 좀 내정되어 있고요. 이전에 LA 산불 피해랑 이제 좀 계란 파동이 있었잖아요, 미국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자체의 좀 기저 효과로 오히려 이번 지표에 대한 내용 자체는 생각보다 막 폭등에 대한 내용 예상보다는 오히려 좀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수준으로 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표에 대한 내용 자체의 민감성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우려, 조금이라도 더 높게 물가가 0.1%보다 예상, 이전치보다 높게 나오면 역시나 트럼프 때문에 반등하는구나, 이런 우려 때문에 시장이 폭락 가능성이 있는 거고, 지표에 대한 내용 자체는 그렇게까지 리스크 자체를 크게 담아둘 만한 데이터 자체는 맞춰주진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표에 대한 우려는 있겠지만 큰 시장의 변동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보면요.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4분기 실적 발표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 금융주를 시작으로 하는 1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전문가님, 최근 시장이 좀 불안한 시장에서 우리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조금 저가 매수를 좀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지금 타이밍에서는 저가 매수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게 이제 네. 금융주부터 스타트를 하잖아요. 네. 금융주들도 지금 한번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저점을 그리면서 하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얘네를 지금 저점 맞추려면 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이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최소 지금 107달러대까지도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한 96달러대까지도 더 낙폭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96달러면 지금 기준으로 10% 가까운 하락을 더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 한 10% 정도 추가 하락이 있으면 거기서 한번 조금씩 사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래도 이 시대에서 그래도 투자의 귀재라고 볼 수 있는 워렌 버핏이 이미 12월부터 시장을 계속, 작년부터 사실 시장을 떠났다라고 보면 돼요. 금융주들도 다 팔았고 거의 많이 매도를 했었고, 사실 애플 같은 경우는 그쵸, 어마무시한 지분 자체를 매각을 했어요. 거의 뭐 전체 지분에서 한 60% 이상 매각을 했었는데, 버핏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던 이유 자체가 뭐냐면요.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게 이제 버핏 인디케이터라고 있습니다. 버핏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GDP 대비 마켓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GDP 대비 시총 자체의 비율로 나눈 건데, 그러면 이 평가 자체가 100%가 기준이 되는 거죠. GDP 대비 똑같이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100%겠죠. 이 100%를 유지한다면 지금 그대로 딱 중심이 되고 이게 정상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거고, 만약에 GDP 대비 이 퍼센트 자체가 80%, 70%대까지 떨어지는 결과면 지금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좀 저평가됐다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100%를 넘기는, 120%, 130%를 넘기는 수준이다라고 하면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주식시장을 지금 팔고 떠날 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작년부터 어땠냐면요, 여러분들 190%였어요. 지금 몇 퍼센트냐면 180%예요. 지금 버핏 지수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80%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로 지금 좀 본다라고 하면 광고가 있어서 제가 일단은 내용 자체 버핏 지수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지금 현재 수준 자체도 180%. 일단 낙폭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크게 이어진다라고 하면 170%, 160% 떨어지겠죠. 당연히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130% 이하 올 때까지는 계속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바닥을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100% 이하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본다라고 하면 정말 좋은 타이밍으로 장기 투자를 바라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 대응을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좀 타이밍 자체가 어렵긴 하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시장의 파동의 성격상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실적은 건너뛰어라. 이번 실적 건너뛰고 무조건 해지 수단 혹은 하락에 대한 내용 투자로 좀 지켜보면서 일단은 시장 자체를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좀 안정적인 투자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1분기 실적 발표는 조금 건너뛰고 전체적인 지수를 바라보고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해 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방송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글로벌 마켓 투자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해외 선물 기초 교육 시간인데요. 국제 유가, 미국채, 유로화와 달러화, 그리고 천연가스, 골드뿐만이 아니라 나스닥과 S&P 500 지수 선물까지 다양한 상승과 하락에도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해외 선물인데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어요? 네, 오늘은 패턴 기준에서 제가 항상 모든 강의에서 좀 마지막으로 가져가는 헤드앤숄더 패턴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거를 지금 채권금리에 적용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헤드앤숄더 패턴 뭐냐? 사람의 이제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일단은 드로잉 자체가 아예 존재를 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이렇게 나와주는 패턴인데요. 결국엔 주가 자체가 어쨌든 상승 하락을 반복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중심부를 가장 고점으로 삼아서 나머지 두 옆에 상승과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 구간 자체가 이렇게 이전의 중심을 넘지 않는 수준의 패턴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 구간대에서는 추세 전환의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해숄 패턴이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 자체 공부를 오래 하셨던 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시장에서 가장 또 지배적으로 크게 이 기술적 분석으로 오랫동안 각광받고 있는 엘리엇 파동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상승 5파와 하락 3파로 존재를 하는데 내용 자체로 보시면 딱 엘리엇 파동에 대한 내용 자체 여기서 하나의 지금 언덕 자체를 지금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엘리엇 파동에 대한 내용 자체가 만들어지죠.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리고 하락 조정 3파동. 근데 저는 엘리엇 파동을 잘 쓰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아마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마 포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왜냐? 지금 내가 대응하는 위치가 1파 뭐 꼭대기인지 3파 꼭대기인지 5파인지 혹은 조정자리값인데 조정자리값인지 알 수가 없어요. 결과가 나중에 만들어지고 패턴이 다 완성되면 하는데 지금 위치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제가 이 해쇼를 추천드리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3파와 5파에 대한 내용 자체를 아예 픽스를 해서 내가 판단을 하면서 바라보는 거고요. 만약에 머리 이상의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내용 자체가 틀렸다라고 판단하면서 다음 시나리오 대응 자체를 가져가면 되겠죠. 손절 혹은 좀 엑시트를 가져가면서 여기서 다음 내용 자체를 도모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채권금리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해쇼 패턴이 잘 만들어지고 있죠. 자, 보시면 앞에서 일봉상 차트입니다. 지금 같은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지금 앞에서의 마지막 상승 뒤에 가장 최근에 이 자리값 저점을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해쇼 패턴이 잘 그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여기 기준으로 4.8%를 갑자기 여기서부터 들어 올리는 급등의 결과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거 역시도 시장의 변수가 되는 거고 급등에 따른 내용 자체에서 생각했었던 결과값이 틀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내용 자체가 나오기 전에 지금 현재 구간대는 중요한 타이밍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이 해쇼 패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눈으로만 보셔도 알 수 있는데 두 점. 왼쪽 어깨와 머리 사이, 오른쪽 어깨와 머리 사이 이 두 점을 통과하는 이 라인대 직선을 우리가 목선, 넥라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넥라인 자체를 하방 이탈하는 이 구간대가 진짜 시작이고 여기가 하락에 대한 우리가 투자 자체를 잡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집어 본다라고 하면 매수 타이밍이 또 될 수도 있겠죠. 기나긴 하락 끝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매수 자리값 타이밍 자체가 여기 구간대에서 만들어지는구나. 단순히 어떠한 특정 마디값 하나를 기준으로 여기서 반등할 거야 내용 타이밍으로 가져가는 것보다 세 가지의 바닥 자리값을 다지고 나서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형태의 추세 전환 포인트를 바라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이 내용 자체에서 그러면 얘가 상승도 그렇고요. 하락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마지막 넥라인 이탈하는 이 구간대들을 이탈했었을 때 상승 여부, 하락 여부를 판단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디까지 그려질 수 있냐라고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머리서부터 넥라인까지 수직으로 이어진 이 길이만큼이요. 이 길이만큼 이동을 해서 지금 우리가 이탈하는 이
순간부터 해서 최종적으로 이 길이만큼 떨어지는 가격대가 우리가 헤드앤숄더 기준으로 타겟 포인트, 타겟 프라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 내용 자체로 있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제가 이 방송 몇 년 동안 하면서 이 내용 자체를 가져갔었던 오일, 골드, 나스닥 분석 자체에서 잘 맞아 떨어졌었던 자리값들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채권 금리로 지금 딱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3.5% 보이시나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던 3.5%대까지 떨어지고 이 구간대에서 우리가 바닥을 잡아볼 수가 있다. 그러면 3.5%대까지는 한 번에 떨어지기는 힘들겠죠. 여기서 파동을 그리면서 낙폭을 이어갈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가 꾸준한 하락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고 그러면 지금 타이밍에서도 내가 3.5%라는 내용 자체를 지금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단기적으로 채권 가격의 상승에 대한 지금 현재 투자 관점도 일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여기에 대한 투자 관점 제일 궁금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신다라고 하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헤드앤숄더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기술적 분석 교육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